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열심히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매년 열리던 행사였지만 올해 행사가 유독 특별했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동시에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 낙찰가는 2019년 59억 원이었습니다. 점심 한 끼 함께하는 게 59억 원이라니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올해 버핏과의 점심 낙찰가는 246억 원입니다. 낙찰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을 밑도는 낙찰가였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버핏과 식사를 하신 분들은 싼 값에 식사를 했던 거네요. 2007년에 7억 원을 내고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던 두 명의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버핏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임을 버핏이 알려줬다. 얻는 것에 비해 싼 점심 식사였다. 한 가지 재밌는 규칙이 있습니다. 버핏의 미래 투자처를 빼곤 어떤 주제로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핏과의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쉽게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선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 행사 낙찰액은 빈민지원단체에 기부되어 왔습니다. 버핏 그리고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부의 사회적 환원을 중시하는 사람들인 거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6억 원을 주고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없는 대신 버핏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버핏과 물 한 잔 정도 함께 마신 것 정도는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시간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 평가기관인 모닝스타가 최저 등급인 별 하나로 평가했던 뮤추얼 펀드를 4년 만에 최고 등급인 별 5개짜리로 올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뒤 같은 전략을 활용해서 다른 회사의 펀드도 모닝스타의 별 5개 등급을 받아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체프먼 투자운용의 최고 경영자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스콧 체프먼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일까요? 체프먼은 모범 사례가 담긴 지혜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시장 주기를 거치면서 성공을 입증해 보인 3명의 투자 거장을 찾아냈고 오랫동안 변치 않을 투자 원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체프먼이 참고한 3명의 투자 거장은 바로 존 템플턴, 피터 린치, 그리고 워런 버핏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한 투자의 전설들입니다. 체프먼이 참고했던 이들의 가르침을 25개의 레슨으로 정리한 책이 최근에 출간되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더 레슨입니다. 단 한 권으로 투자거장 3명의 투자 원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린치의 이야기만큼은 피터 린치가 직접 저술한 월가의 영웅을 읽어보기를 더 강력히 추천합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 능력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능력 또한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워런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 이야기를 배당의 관점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의 레슨을 통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6살 때 처음으로 투자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살 때는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에게 채권 판매 기술이란 책을 선물로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7살 자녀가 채권 판매 기술이란 책을 선물로 사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워런 버핏처럼 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사줘야 할 것 같습니다. 11살이 됐을 땐 오마하 공공도서관에 있는 투자나 주식시장에 관한 모든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투자의 규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가족 이야기는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아버지는 버핏이 존경하는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이미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군요. 고객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신의 계좌로 문제의 주식을 환매수해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버핏은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성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올고지 자신의 길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덕에 부와 독립의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매일 한다는 생각이 내겐 가장 중요했다. 투자 관련 서적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은 자신의 신념과 소신 없이 남들과 비슷한 생각과 행동으로 부를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듯 합니다. 버핏의 생애 첫 투자는 11살 때 시작됩니다. 11살에 투자를 시작했던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4월에 생애 첫 주식으로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 3주를 주당 38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여동생에게도 같은 주식 3주를 사도록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산 주식이 곧바로 27달러로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동생은 버핏에게 매일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가가 40달러로 오르자 두 사람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판 우선주는 2년 뒤 212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워런 버핏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다. 11살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버핏은 당시 3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여동생을 의미하는 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받더라도 그에게 무엇을 사고 팔고 있는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투자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도 여동생이 잔소리를 상당히 많이 했나 봅니다.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얻는 것이 투자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핏은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월스트리트 대신 오마하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유리한 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곳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과 소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몇 년 동안 일해봤지만 그곳에선 사람들이 10초마다 등장해서 내게 속삭여댔고 나는 과도하게 자극을 받았다. 1년에 단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하다. 오마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에 좋은 장소다. 1956년 버핏 어소시에이츠라는 투자 조합을 세운 버핏은 6년 동안이나 집에 있는 남은 침실에서 혼자 일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제안이나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보유 주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에게 잔소리했던 여동생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골프를 끝내고 나올 때에나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고 싶을 뿐이다.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서 차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 선택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망하더라도 제 선택으로 망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만 망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버핏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15%는 필 피셔가 85%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들었다. 버핏이 벤저민 그레이엄을 존경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광팬이었는지는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대학원 안내 책자를 훑어보던 중 그레이엄과 도드가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대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둘에 져서 증권 분석을 사실상 암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8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에 수록된 모든 예시를 알고 있었고 어떤 부분이라도 인용할 수 있었으며 책 속 내용을 저자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에게 흠뻑 빠져서 졸업 후 그의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레이엄이 이를 거절합니다. 1950년대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을 고용하지 않았었고 그레이엄은 그들을 위해서 몇 안 되는 자리를 남겨두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거절한 이유조차도 멋있네요. 버핏은 저평가주를 찾으면 그레이엄에게 편지로 그것에 대해 알렸고 그의 끈기는 1954년 9월 그레이엄의 회사에 채용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우상과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공식 입사일 한 달 전부터 회사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버핏이 그레이엄을 존경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아시겠죠? 그레이엄은 존 템플턴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도대체 벤저민 그레이엄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투자의 전설들조차도 광팬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템플턴이 그레이엄을 회상하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수학할 때 그는 내게 장부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장부가치보다 낮게 팔리는 회사 주식을 사라고 가르쳐 줬다. 예를 들어 유동자산에서 부채를 뺀 결과가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할인받아 현금을 벌고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공짜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해봤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말이다. 주가가 순운전자본보다 낮게 거래되는 회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훌륭한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 생존에 있다면 더 새롭고 다양한 개념에 의지해서 다른 방법을 쓰고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워런 버핏은 운이 좋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평생 박스권에 갇혀 돈도 못 벌었을 텐데. 벤저민 그레이엄은 운이 좋네. 요즘엔 저평가주에 투자하면 평생 저평가주로 끝날 텐데. 존 템플턴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이 더 이상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으면 그 사람은 망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존 템플턴의 경우엔 그레이엄이 생존해 있었다면 더 새롭고 다양한 개념에 의지해서 다른 방법을 쓰고 계셨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상황엔 안 맞는 이론이라며 폄하하는 것보단 현재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투자 방법을 변화시켰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버핏에게도 보입니다. 버핏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투자 방법을 계속 변화시켜 왔습니다. 85%의 그레이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던 버핏조차 100종이 넘는 주식에 과도하리만큼 분산 투자를 해놓는 그레이엄의 방식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엄의 방식을 관찰하며 얻은 경험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자신있게 집중 투자하는 성향을 가미함으로써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올드한 투자법이라며 투자 대가들의 저서를 읽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책에 나온 투자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독서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독서는 우리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90세가 넘는 버핏이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것은 초기의 버핏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투자법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장벽은 낮다. 온라인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투자한 주식을 이해하는 장벽은 훨씬 더 높다. 단기적인 시장 방향을 예측하고 빠른 이익 실현을 기대하며 기업의 가치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날씨를 기반으로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갖지만 버핏은 자신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번 적이 없다. 내겐 시장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다. 나는 개별 기업들만 본다. 진정한 부는 주식시장의 매매 타이밍이 아닌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올바로 판단한 사람들이 만들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핏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겸손함 앞에서 우리의 자만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246억짜리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원샷이라도 좋으니 워런 버핏과의 물 한잔 함께한 정도는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는 SCHD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처럼 SCHD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SCHD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이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